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재무관리의 연습 문제. 역시 재무관리는 문제를 많이 달아보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가능하면 저희들은 어떠냐라면 전체를 다 다룰 수 있게끔 일단 재무관리 원 쪽에서는 이론과 기초 문제. 그런데 이제 또 시간 여유가 있으면 재무관리 2는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2가 들어가는 입장이 되고 영역별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골라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딱 맞춰진 이야기 이건 없습니다. 항상 시험이라는 것은 진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영역이든 이제 필요한 영역들은 꼭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동영상 속에서 내가 필요한 부위를 발췌해서 듣는다.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고 또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이 골라주며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장래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 풀 수는 없고 물론 나중에 재무관리를 우리가 이제 여러 영역에 걸쳐서 하다 보면 재무관리도 이제 문제풀이반해서 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이론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 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해주는 영역 정도로 여러분에게 골라가며 발췌해서 우리가 필요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하고 우리 책에 있는 재무관리 연습 문제 5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5번 보면 손대익은 5년 전에 총 4억을 주고 땅을 청평 매입했다. 이 땅을 아현동 중앙야학에 기증하기로 했다. 기증을 합니다. 이럴 때 현재 이 땅의 시가는 6억이라 한다면 손대익 씨가 정리한 행위의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우리가 항상 기회비용은 바로 내가 포기한 비용을 갖다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기회비용에 뭐가 되느냐면 선택 시점. 소위 내가 언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일종의 어떤 나라는 사람이 만약에 A를 택하느냐 B를 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봤을 때 경우의 수는 각각 달라지죠. 우리의 인생 행로에서 내가 B를 하지 않고 C를 갖다가 취했다 그럴 때 B를 포기한 데 대한 비용. 기회비용의 정의는 내가 현재 시가로 포기한 비용을 갖다 얘기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는 매입 시점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의대죠. 기부한 시점의 가격.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한 시점의 가격.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기한다는 얘기가 되지. 포기한 비용을 갖다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쓴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자기가 기부한 시점의 비용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정답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 땅의 시가가 현재 6억이다. 그러면 정답은 바로 6억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포기하는 시점의 가격이 얼마인가를 우리는 기회비용이라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영업 레버리지와 무관한 건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레버리지는 영업의 레버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재무의 레버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무 레버리지와 영업 레버리지를 결합하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일종의 뭐가 됩니까? 결합 레버리지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고정비. 우린 당연히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회사가 일단 매출액을 내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8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매출액을 내었다. 그럼 이건 매출액이 되겠죠. 매출액이 된단 말이야. 그럼 매출액이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중요한 얘기가 고정비의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집세와 종업원의 월급 대표적입니다. 그럼 이 영업이익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이자에 속하는 재무의 이야기, 이자나 세금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하나의 재무적 요인이죠. 이걸 해야만 뭐가 되느냐? 자기의 순이익이 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앞단계 1단계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영업의 레버리지라고 우리가 불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단계 이야기를 재무의 레버리지라고 불러주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곱의 관계로 나타나는 걸 결합 레버리지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이 두 가지가 영업과 바로 재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이자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영업이 이렇게 우리가 비율을 얘기할 때 바로 얼마만큼 이자가 되고 영업이익이 얼마냐의 관계를 갖다 얘기할 때 바로 이자 보상 비율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하튼 영업은 고정비, 재무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이자나 바로 세금을 갖다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바로 여기는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를 갖다 얘기하며 절대적으로 재무 레버리지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다 해서 정답은 바로 1번 법인세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가죠. 14번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는 다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문제를 쭉 풀고 해설도 있고 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푸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 다 풀 수는 없고 일단 이론의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다음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에서 부적절한 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4번 이야기가 바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갖다 했죠. 확실성하. 확실성하의 예산 바로 내용이 뭐가 되죠? 확률이 100%일 때 확률이 100%인 경우를 갖다 우리는 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다. 그리고 가지수는 모두 5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년제 가치법. 가장 좋은 게 수년제 가치법. 또 회계적 이익률법. 장부 속에서 회계로 따지는 거. 수익성 지수법은 바로 여러분 수년제 가치법이 차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수익성 지수법은 비로 나타난다. 투자한 금액의 현재 가치 분모해 놓고 그 다음에 미래 들어올 돈을 현재 가치로 나타냈을 때 바로 이게 왜 되느냐 그러는 게 수익성 지수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회수기간법. 그럴 때 회수기간법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회수되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되느냐 하는 회수기간법이 얼마나 기간이 짧으냐 이건 짧은 건 기준점 잡았죠. 이 5가지를 갖다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그게 외부 수익률법은 우리가 왜 되느냐 그럼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좀 더 보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지만 위험화일 때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범주가 넓다 이렇게 되죠. 위험화가 될 때는 바로 여러분이 중요한 뭐가 되느냐 CAPM이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고 CAPM보다도 이제 범위가 더 넓어나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APTA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APT 하는 이야기를 얘기했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이제 내용이 됐고 16번으로 넘어가죠. 바로 지적재산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지적재산권이라는 말은 일종의 하나의 바로 무형자산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바로 회계에서 권자로 끝나는 것들이 거의 대표적이죠. 특허권이다, 상표권이다, 디자인권이다, 실용실환권이다 하는 얘기가 되고 특히 실용실환권과 실용실환권의 경우는 바로 내용물에 대하여 특허를 얻었을 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은 외형을 얘기한다. 그리고 상표는 코카콜라를 할 때 코카만 자기가 쓸 수 있는 명칭 그 다음에 여러가지 특허 이거는 좋은데 통제권이란 말이 나오죠. 이 통제권은 여러분 잘 알지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제가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위험화를 끝나면 상충화가 된다. 그러니까 상충화는 뭐가 됐죠? 하나 더 보완하면 스왑, 선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선물 선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충하에 우리가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이야기 했던 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야기를 갖다가 선물, 스왑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놓으면 상충하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6번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 이야기와는 달리 바로 여러분들이 뭐냐 그러면 지적재산권이라 할 수 없는 것 그러고 묻는데 거기는 바로 통제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통제권은 위탁 판매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또는 아니면 여러가지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과 물건의 차이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사용해보고 네가 사라 하는 이야기들 시용품이나 이럴 때 이제 통제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만약에 서울의 갑이 부산의 을에게 또는 뉴욕의 을에게 나의 물건을 대신 팔아달라.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일반적으로 뭐냐 그러면 물건을 갖다가 보냈을 때를 우리는 위탁상품이다 하는 얘기를 쓰게 되죠. 이때 위탁상품은 일종의 적송품이라는 계정을 쓴다. 해서 적송품은 일종의 하나의 자산적 성격을 띠죠. 그러면 이제 부산의 을은 이걸 갖다 제3자인 병에게 팔아주는 순간 갑에게 야 이 물건 팔렸어 하고 통보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적송품은 비록 부산의 을의 창고에 있더라도 서울의 갑은 위탁자는
위탁자는 이 사람이 위탁자가 되겠죠. 부산의 을이 뭐가 되냐? 수탁자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적성품에 대하여 소유권은 누가 가지느냐? 일반적으로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철저히 서울의 갑이 가진다. 그죠? 아직까지 비록 부산의 창고에 가 있다 하더라도, 부산을의 창고에 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의 갑은 자기 것으로 인정하며 장부상 왜 되느냐? 바로 소유권을 가진다 이거죠. 소유권은 갑이 가진다. 반면에 뭐가 되느냐? 여기에 통제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통제권. 통제권은 을이 가진다. 통제는 말 그대로 이해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자기가 사고 팔 수 있는 통제권을 갖다 우리가 이제 가지는데, 이때 이 통제권이라는 말, 통제권은 바로 부산의 을이 갖는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 체크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위탁 상품을 할 때, 요럴 때 통제권이라는 말을 알아둬라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2번으로 성금 띄어 넘어가서 22번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한번 풀어보자 이겁니다. 재무관리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반드시 문제를 받을 때는 옳은 것, 옳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틀린 것, 인 것, 아닌 것, 이런 말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냐? 객관식 시험을 볼 때는 반드시 조심하고 선을 긋는 게 좋다. 여기도 우리가 봤을 때 재무관리 기능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틀린 것, 이런 말이 되죠. 뭐 재무관리는 여러분 잘 알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차변 쪽, BS 이야기를 갖다 얘기할 때 일단 뭐가 됩니까? 차변 쪽은 바로 내가 가진 자산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투자 결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자본을 조달할 때 자본에 대한 조달의 기능, 바로 부채와 자본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였느냐 하는 자본 조달의 의사결정.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배당을 얼마 줘야 될까, 배당을 주는 것에 대한 건 바로 자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자본 구조가 과연 적합하냐, 이 구조 부채와 자본이 적합하냐 등등은 다 중요한데, 이게 결정은 이룰 수가 없죠. 이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재무관리의 이야기는 궁극은 뭐가 되느냐? 배당을 결정하고 투자를 결정하고 자본 조달을 결정하고 자본의 어떤 구조를 적합하냐 안 하냐 여부를 따져가. 바로 이 B가 적합하냐? 또 대표적인 이야기가 외액이라는 말이 나오죠. 외액은 바로 이 평균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부채와 자본에 대한 평균을 나타낼 때 우리가 외액이라는 말을 쓰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다 할 때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나 이익 결정은 결과물이죠. 결과물. 바로 재무관리를 해서 이익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좋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정답은 바로 이익의 결정은 재무관리 기능과 관계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성큼 넘어가서 여러분들 30번 이야기를 보죠. 인수 대상의 기업의 우호적인 제3자.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와 친한 사람에게 나를 구제해줘. 이게 바로 뭐냐? 그럼 M&A에서 뭐가 되느냐? 우호적 제3자에게 요청할 때를 바로 빚기사 제도다 하는 이야기, 3번이 정답이 된다 하는 말이 되죠. 다음 32번에 보면 다음은 적대적 M&A에서 핵심 부를 매각해버리고 회사를 빈 껍질로 만들어 가지고 사지 못하게 방하는 것, 이게 바로 왕관의 보석이다 하는 4번이 정답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갖다 진행할 때 예를 들어서 인수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정말 중요한 좋은 거는 다 팔아버리고 껍질만 남겨놓아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인수를 갖다 하는데 끓일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대비하는 걸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의 뭐 기본적인 문제 이야기는 이제 끝내고 실전 대비로 우리가 넘어가서 문제를 조금 한번 달아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실전 대비 문제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효율적 시장 가설이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죠. 효율적 시장 가설에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약형이다. 그 다음에 중강형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강형이다 하는 세 가지를 갖다가 가지며 우리가 얘기했던 이야기. 여러분들 맨 먼저 약형은 바로 과거의 어떤 사건이 현재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약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중강형이다 그럴 때 중강형은 바로 공시를 나타냅니다. 공시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이제 강령은 바로 그야말로 회사의 기밀까지 알고 비밀의 사항까지 다 알 때 주가에 영향을 갖다가 미치는 것. 또 한마디로 말하면 주가를 예측하는 게 가능하냐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우리는 현실에서는 뭐가 되느냐 100% 맞출 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가장 먼저 약형은 바로 과거의 사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럼 재무제표 이런 데 있는 이야기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약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반면에 중량은 바로 공시를 나타냅니다. 회사를 갖다가 예를 들면 주식을 발매하겠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공시를 한다 이럴 때 이렇게 주가가 나가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미 기밀이 누설이 되어서 실제로 나중에 예를 들면 공시를 하면 주가가 떨어져 버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냐 바로 중강령의 사건이다 이렇게 되죠. 이미 기밀이 누설되어서 사전에 올라가다가 실제로 공시를 하면 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강령은 바로 회사에 뭐가 되느냐 기밀까지 아는 사람이 이제 주식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큰 영향을 못 준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역사적 정보, 과거의 정보,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현재 주가에 미치는 걸 뭐라 그러죠? 바로 약형이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약형의 시장 가설 중에 실정 분석이 아닌 것 하고 물었습니다. 뭐 시계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가가 어떻게 변동되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시계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필터 검증법은 내가 주가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2000포인트 이하이면 사고 2000포인트 이상이면 판다 하는 이런 걸 갖다 필터 검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런이란 말이 연애 검증이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주가의 변동 과정에 어떤 주제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봤을 때 약형이라면 이제 사건에 대한 연구 잔차 이건 바로 중강령이다. 공시를 했을 때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을 얘기하고 3번에 가면 주식시장의 수익의 이상 한마디로 말하면 일의 현상을 얘기하죠. 일의 이상하다 하는 이야기가 일의 현상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말의 효과, 1월의 효과 일의 현상 맞죠. 그 다음에 기업의 규모 효과 이 반대죠. 규모가 작은 쪽이 주가가 더 올라가고 큰 쪽은 작더라 하는 이야기. 낮은 주가와 수익 비율,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의 비율 다 이상의 뭐가 되냐 일의 현상인데 예외성 효과라는 이야기는 일의 현상과는 관계가 없다 하는 이야기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쭉 성큼 우리가 넘어가 주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을 우리가 조금 달아봤고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13번에 와서 외환거래에서 환율이 미래 일정 시점에 재매입한다는 조건. 뭐 여러분이 잘 알지만 현재 1대 1000으로 내가 너의 주식을 사주겠다. 대신 1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느냐 1대 1200으로 내가 다시 사줄게. 현재 팔고 산 것을 다시 하는 거. 외환에 대하여 현재는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팔지만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럼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바로 셀링과 바잉의 절차를 갖다가 같이 겸하고 있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예를 들어 셀링할 때 1대 뭐가 되느냐 그럼 1050에 하는데 나중에 바잉할 때는 1대 1100에 해주겠다 환율을. 이렇게 A와 B가 서로가 어떻게 되느냐 셀링과 바잉을 갖다 교체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환율을 달리할 때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잘 알지만 수합 전략이라고 우리가 말했죠. 수합이다 하는 이야기. 수합은 외환을 가지고 상충거래라고 얘기를 했죠. 상호 아이디어 싸움, 머리 싸움에 상충화가 된데 수합거래라고 우리가 불러주더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고 미래 날짜로 현재는 1대 1050인데 나중에 연말에 1대 1100으로 내가 다시 사줄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바로 여러분들 상충화의 거래 속에 수합이라고 얘기하죠. 선물이다, 수합이다, 옵션이다 그럴 때 수합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문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으로 넘어가죠. 15번으로 현금 60원을 지급하고 돈을 60억 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합병 후에 매년 3억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익을 추가할 수 있고, 또 여기에는 이제 적정 이율은 10%이다 하는 말이 되고,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40억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회사로 취득함으로 얻는 이득은 뭐가 되느냐? 현재 가치가 40억, 현재 순가치가 40억이다. 이건 바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을 얘기하는 게 40억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매년 합병 후에 연말에 3억씩을 걷는데 3억을 현재 가치로 영원히 받는다고 10% 여기에다 3억을 놓아라. 그럼 이게 뭐죠?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이 40억이고, 그 다음에 추후에 매년 3억만큼씩 받는다는데 연이율이 10%라면 0.1분의 R분의 C, 여러분들 영구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R분의 C로 우리가 구한다 그랬죠. 10%니까 0.1, 그 다음에 매년 3억을 거두니까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30억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자본이 40억이고 매년 수역의 현재 가치가 33억이라면 3억을 현재 가치로 했더니 30억이다 이거죠. 그럼 실제로 이 가치는 70억짜리다 이거죠. 70억. 이 회사의 순수한 가치는 바로 자본이 40억, 미래 이익이 30억이라면 70억짜리를 우리는 얼마에 바로 쉽게 얘기하여 60억을 지급했다 이렇게 되죠. 60억을 지급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억을 지급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40억짜리 회사, 그 다음에 30억의 이득을 갖다가 매기마다 걷는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봤을 때 합병 이득은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70억짜리인데 60억을 주고 우리가 봤을 때 찾았기 때문에 10억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합병에 대한 이득이다. 합병했을 때 이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왜? 실제 가치는 70억인데 60억을 주고 우리가 인수했기 때문에 10억, 우리가 봤을 때 10억만큼이 바로 쉽게 얘기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합병에 대한 바로 이득이다. 일종의 합병 이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업권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영가 매수 차익, 영가 매수 차익이 10억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 비싸게 줬다면 영업권이 되겠죠. 영업권은 비싸게 준 거, 싸게 샀을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영가 매수 차익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는 10억만큼 이득이 되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에 가게 되면 17번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선택 공리가 아닌 것 하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성이다, 이행성이다, 그 다음에 불포하다,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이다. 이까지만 해도 우리는 거의 대다수가 해야 되느냐 이미 배웠던 네 가지의 공리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맨 먼저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하나의 연결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잘 알고 있는 하나의 바로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런데 예를 들어 A가 B보다 크다. 또 예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A가 B보다 적다. 그러면 A와 B가 서로가 해야 되느냐 그럼 클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다. 이럴 때 A와 B는 뭐가 되느냐 그럼 유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리는 건 바로 완전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 B, C가 있을 때 이게 완전성을 얘기하고 이행성은 A가 B보다 크다, B가 C보다 크다. 그럼 결국은 A는 C보다 크다. 이게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행성, 서로가 연결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죠. 연결성을 이행성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이 뭐가 되냐, 사과를 하나 먹을 때는 굉장히 만족감이 커지지만 많이 먹으면 먹을수만큼 효용, 유틸리티는 차츰 줄어든다 하는 걸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라고 우리가 말한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 우리 인간이 만약에 어떤 만족감을 갖다 얘기할 때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렇게 되었다 이거죠. 내가 100만원 벌 때 인디퍼런스 커브가 요 선이다. 그럼 150이 되면 뭐가 되느냐? 인디퍼런스 커브는 뭐가 되죠? 더 올라간다 말이야. 이와 같이 될 때 내가 벌면 벌 만큼 더 많이 가지고 싶다.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런 걸 불포화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수학 최정의 법칙. 수학 최정의 법칙은 바로 MIS, 경영정보에서 뭐가 되느냐 일어나는 이야기. 바로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 또는 PC를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뭐가 되느냐
바로 배가의 효과가 온다 그러는 수학 재정은 바로 선택 공리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되더라. 그래서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가면 투자의 분류 중에 투자의 목적에 의한 분류가 현재 없는 것을 다시 사고자 하는 설비 개념. 현재는 없는데 더 사고 싶다. 더 누리고 싶다. 이건 바로 확장 투자의 개념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죠. 그로 정답은 3번 확장 투자의 전략이라는 말을 알아두라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좀 넘어가서 물론 나중 문제풀이를 한다 그럼 다 풀면 좋은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조금 26번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보죠. 투자가 매년 240억 원씩 연구연금을 받기로 했다. 240만 원씩 매년 죽을 때까지 연구연금을 받기로 했다. 240만 원이면 굉장히 연구연금이 큰 거네요. 매달 240씩 받기로 했다. 그런데 왜 되느냐 그러면 적용이자율은 12%다. 바로 R분의 C. 굉장히 재무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R분의 C. 여러분들 연구연금. 매년 똑같은 금액을 갖다 우리가 0시점으로부터 무한대까지 C1으로 받는다. C1으로 받는다. C1으로 받을 때 결국은 R분의 C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죠. R분의 C인데 R이 얼마냐? 12%다. 0.1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연금인데 얼마씩 받느냐? 240만 원씩 매기마다 받는다. 하면 R분의 C, C가 바로 240만 원, R이 0.12가 되죠. 그럼 여기에 정답은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R분의 C를 생각해주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에 가서 재무의 레버리지 분석 중에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재무 비율 분석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아닌 것 하고 묻습니다. 고정금융 보상 비율 맞죠? 이자 보상 비율 맞죠? 부채 비율 맞죠? 자기자본 비율 맞습니다. 그러나 당좌 비율은 타인의 빚을 얼마 만에 갚을 수 있느냐 하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타인의 빚에 견딜 수 있니? 하는 유동부채를 분모해 놓고 당좌 자산을 얹으면 당좌 비율이다 하는 말을 쓰는 거 여기서 여러분 100%면 당좌 비율이 100%면 굉장히 괜찮은 회사다 하는 말을 했죠. 다음 29번으로 가서 선물 시장의 구조에서 선물 계약의 유형이 아닌 거 통화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금리라든가 그 다음 주가 지수라든가 다 선물 구조에 속하지만 상품 선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로 29번은 4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에 가서 자본비용 중에 기업 입장에서 본 자본비용이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본 자본비용은 뭐냐? 투자자가 얼마나 요구하느냐? 투자자가 얼마에 요구하느냐 하는 요구 수익률이 바로 투자자 입장에서 본 자본비용이다 하는 소위 요구 수익률을 답으로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에 가면 다음 선물계약의 기초개념에 속하지 않는 거 기초자산이 얼마니, 현재 가격이 얼마니, 만기일이 어떠니, 선물 가격이 어떠니 하는데 파생가격이란 말은 쓰지 않죠. 바로 1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을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에 가서 기업의 합병에서 경제적 구분의 관계에 없는 법률적 구분에 해당되는 건 뭐냐 하고 묻습니다. 수평이냐 수직이냐 수평이냐 다각이냐 수직이냐 다각화냐 신설이냐 수평이냐 이건 다 좋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법률적 관계에 구분만 되어 있는 거는 신설이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럼 흡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두 개의 기업이 흡수 합병한다. 기업 규모에 의하여 M&A가 되면 좋겠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지만 만약에 어떻습니까?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다. 이럴 때 B 속에 A가 합병이 되어버린다.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가 돼가 B가 존립되고 A가 사라질 때를 흡수합병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데 A 기업과 B 기업이 있다면 A와 B는 다 어떻게 되느냐 결합해서 아예 A 플러스 B로 새롭게 new 새로운 어떤 게 될 때 여기는 올드 B에서 그대로 병합이 되는 걸 갖다 우리는 얘기할 때
일종의 흡수합병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러나 A와 B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A, B 플러스 된 C로 어떻게 되느냐? 구상이 됐다. 두 가지가 결합되어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여러분들 잘 아는 신설합병이다 하는 말을 쓸 수 있죠. 다음에 36번에 지배권 확보가 아닌 것 하고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공개 매수나 백지 위임장이나 차임 매수나 경영자 매수나 다 좋은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정관을 회사의 법을 정관이라고 우리가 불러주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지배권 확보의 관계는 없는 이야기다 하는 걸로 정관 개정이 여기에 우리와 관계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40번으로 넘어가서 기업의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을 지표하는데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걸 뭐라 그러죠? 유동비율이죠. 이건 바로 타인의 빚에 견딜 수 있느냐. 그럴 때 유동부채를 분모에 두고 유동자산을 분자에 뒀을 때 200% 이상이면 타인의 빚, 즉 나무빚을 갖고 운영한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유동비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으로 가서 우리가 보죠. 자, 경제적 부가가치가 얼마니? 투자자본은 1억이다 하고 나왔어요. 투자자본은 1억이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10%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전 상품에 대한 이익은 20%다 하고 바로 우리가 3천만 원의 20%만큼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럴 때 경제적 부가가치가 얼마냐 하는 말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주어진 조건을 충실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세후 영업이익은 얼마냐를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세전 이익이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 이득을 벌었다 이거죠.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CEO가 3천만 원 이익을 받네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바로 중요한 2부에는 경제적으로 정말 얼마 누려줬느냐 이야기는 바로 순이익 속에서 뭐를 빼야 되느냐 법인세를 빼고 그 다음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을 빼야 순수하게 정말 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얼마 넓혔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문제는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3천만 원이 이익이 났으니까 단기 순이익만 따지면 3천만 원이다. 우리가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이걸 보고 CEO의 평가가 3천만 원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법인세를 빼라. 법인세를 빼면 3천만 원이 몇 프로냐? 바로 20%만큼이 뭐가 되느냐 그럼 세금으로 내야만 된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순이익에다가 3천만 원의 20%인 법인세를 빼고 법인세를 빼야 되겠죠. 또 뭐를 빼야 되느냐? 바로 투한 자본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갖다 우리가 곱하라. 그러면 1억 원인데 여기는 10%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게 바로 이자예요. 이자. 얘는 법인세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냉정히 따지면 3천만 원 순이익 가운데서 이익으로 내야 되는 법인세를 먼저 빼라. 그럼 3천만 원이 20%니까 3천만 원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600만 원을 갖다 우리가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억을 투자하는데 자본 비용이 10%다. 그러면 이자로 얼마 나가느냐 이야기가 되겠죠. 이자로 얼마 나가느냐 하고 우리가 따져주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3천만 원에다가 여기 3천만 원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에 되느냐 우리가 빼기를 600만 원 빼라. 그리고 이게 법인세가 되고 이자를 갖다 우리가 따지는데 이자를 얼마를 빼야 되느냐 그러면 10%니까 여기에 우리가 봤을 때 바로 100만 원이 우리가 봤을 때 100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3천만 원 벌었는데 세가 왜 되느냐 600만 원이고 법인세가 이자가 1000만 원이라면 실제로 자본이 늘어난 가치는 1400만 원이다 하는 이야기로 경제적 부가가치는 바로 쉽게 얘기하여 경영자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단순히 단기 순이익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고 법인세를 빼고 이자에 대한 부위를 빼야 진짜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회사의 자본을 늘어나게 했느냐가 중요한 변수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3번에 보면 재무관리의 목표가 아닌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건 다 되지만 재고자산의 적정화
이건 바로 생산관리 이야기지 재무관리와는 관계가 없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6번에 가서 재무관리 환경을 구성하는 3대 요소 중 증권이나 금융시장과 금융중개기관이 있다. 바로 그 중에 금융자산에 속하는 건 뭐냐 하고 묻죠. 그중 금융자산에 속하는 건 뭐냐 하는데, 실물자산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고, 실물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 이런 게 실물자산이 되는 거죠. 근데 금융자산은 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금융자산은 여러분 주식과 채권. 주식은 여러분 잘 알지만 바로 회사가 발행한 스톡이라 그래가 S로 표시하고, 채권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본드라고 얘기를 하죠. 본드라고 하는데 바로 부채 가장 대표적인 게 본드가 되고, 바로 자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이 되어서 주식과 채권을 우리는 뭐라 하냐 금융자산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8번에 영구연금의 시건, 이건 최소한 외워야 되죠. 해설을 보면 바로 왜 R분의 C가 되느냐에 풀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등비수열의 공식에 무한등비급수, 우리 바로 옛날에 배웠던 내용 속에 넣어놓으면 결과는 R분의 C가 바로 된다 하는 이야기는 꼭 명심을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며, 실전 문제까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37강에서 기초문제, 실전 문제 두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38강에 가면 마지막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 영역의 문제풀이를 써서 우리가 심화와 실전 대비 문제를 설명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풀이도 꼼꼼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확실한 여러분의 재무관리 실력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